서정갈래의 시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오늘은 시의 운율, 심상, 표현법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의 운율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운율이란 말소리의 규칙적인 반복 형태를 가리키는 용어로 운과 율로 나눌 수 있다. 시가 가지고 있는 음악적 요소, 우리 지난 시간에 음악성을 형성하는 요소가 운율이다. 운율과 비슷한 말로 리듬, 가락, 말의 가락이란 말을 쓴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운이란 유사한 소리가 또는 유사하거나 동일한 소리가 일정한 위치에 규칙적으로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두는 머리 두자 써서 시의 맨 앞에 같은 말이 올 때 두운이 형성되고 있어 라는 말 씁니다. 푸른 하늘로 만약에 1연 시작했으면 2연을 푸른들, 3연을 뭐가 있을까요? 푸른 하늘, 푸른들, 푸른 바다라고 한다면 푸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두운이 형성되었어 라는 말 쓰고요. 요운은 시의 가운데 부분에 동일한 말이 오는 걸 말합니다. 뭐뭐어 그런 식으로 말을 이었다면 요운인데요. 여러분이 요운을 볼 기회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구는 시의 마지막 부분에 동일하거나 비슷한 말이 오는 경우인데요. 시에 따라서 1연의 끝이 뭐뭐다로 끝났는데 2연도 역시 뭐뭐다, 3연도 역시 맨 끝에 뭐뭐다로 끝났으면 가군이 형성되고 있어 라는 말 씁니다. 그래서 같은 말이 같은 위치에 배치되는 것을 위율이라는 말을 씁니다. 위치, 동일한 위치에 반복된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나라의 음이율의 요소 중에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가군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율격, 율의 율격은 일정한 시간적 거리를 두고 소리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것으로 음성율, 음수율 등이 있습니다. 음보율도 있습니다. 음성률은 소리의 고저 장단이나 액센트가 일정한 것이 반복되는 건데 우리에게는 그게 없고요. 영시나 한시에 드러나고 음수율은 수에 동그라미 친다면 글자 수가 반복되는 거예요. 세 글자, 네 글자, 세 글자, 네 글자가 반복돼서 이 몸이 죽어주고 100번 고쳐주고 이렇게 세 글자, 네 글자, 세 글자, 네 글자가 반복되면 3사조라는 말을 씁니다. 네 글자, 네 글자가 반복되면 4사조, 7자, 5자가 반복되면 7호조라는 말을 쓰고요. 음보는 끊어읽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이렇게 일정한 길이를 가지고 있는 소리의 단위가 반복되는 건데요. 시조라면 이 몸이 죽어 100번 고쳐주고 4번 끊어읽잖아요.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이렇게 4번 끊어읽는 게 반복되면 사음보의 율격을 형성하고 있어 라는 말을 씁니다. 그렇다면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율은 기본적으로 반복을 통해서 형성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특정한 음운의 반복, 음운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아야, 어여 요 하나하나를 음운이라고 합니다. 자음과 모음 하나하나. 서늘한 돌담에 달빛이 들어 어디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는가 하면요. 받침에 리을, 니은, 리을, 미음, 리을. 대개 특정한 음은 받침 소리에서 니은, 리을, 미음, 이응 같은 경우를 울림소리라는 말을 쓰거든요. 자음 중에서. 그런 자음 중에서 니은, 리을, 미음, 이응 등을 자주 쓰면 약간 어감이 부드럽고 귀엽고 이런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는 그런 유성음이란 말을 쓰기도 하고 울림소리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그 울림소리를 자주 사용하면 부드러운 느낌을 형성할 수 있어요. 운율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특정한 음운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글자 수의 반복. 조금 아까 언급했죠? 음수율, 3글자, 4글자를 반복하면 3, 4조.
네 글자 네 글자를 반복하면 사사조. 일곱 자 다섯 자는 나보기가 역겨워. 일곱 자잖아요. 가실 때에는 다섯 자잖아요. 그 7호조. 그 7호조가 이제 몇 번 같이 반복될 때 7호조라는 말을 씁니다. 예를 들어 산 너머 남촌에는 세 글자 네 글자니까 합치면 일곱 자가 되죠. 누가 살길래 다섯 글자. 해마다 봄바람이 일곱 글자. 나무로 오네 다섯 글자. 그래서 7호조라는 말 쓰고요. 동일한 위치에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걸 음위율이라고 합니다. 아까 얘기했어요. 더 열심히 파고들고 더 열심히 말을 걸고 더 열심히 기울이고 그러면 사실은 더 맨 앞에 동일한 더가 와서 주운의 요소도 좀 볼 수 있고요. 파고들고 말을 걸고 기울이고 고 같은 맨 끝에 같은 고가 왔잖아요. 끝나는 말이 같잖아요. 그런 가군이라는 말도 씁니다. 물론 운율의 요소에 열심히 더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 당연히 시어의 반복도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가 됩니다. 일정한 음보의 반복. 음보율은 발음 시간의 길이가 같은 소리의 덩어리를 반복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어렵게 느껴질 것 같아서 하나의 행이나 연을 몇 번 끊어 읽는 게 반복되는지를 살펴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 끊어 읽으면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해마다 봄바람이 나무로 오네. 세 번 끊으면 삼음보라는 말을 쓰고요. 빼어난 가는 잎새 굳은 듯 보드랍고 자줏빛 굵은 대곤 하얀 꽃이 벌고 네 번 끊는 게 반복되잖아요. 시조예요. 현대시조. 사음보라고 합니다. 운율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운율 형성 요소가 이어지는 거예요. 단어나 구조를 반복하면 운율이 형성되는데 앞강물, 뒷강물, 흐르는 물이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강물, 물이 반복이 되고 따라 뒤에 비슷한 말 반복되잖아요.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비슷한 말이 반복되면 운율이 형성이 되고요. 유사한 통사 구조는 문장 구조가 흡사할 때 벚꽃 지는 걸 보니 푸른 소리 좋아. 푸른 솔 좋아하다 보니 벚꽃마저 좋아. 뭐뭐 하는 걸 보니 뭐뭐마저 뭐가 좋아. 이런 형태가 반복되잖아요. 그런 유사한 구조가 반복돼도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음성 상징어는 소리를 흉내낸 의성어나 소리 흉내낸 똑똑, 졸졸, 소리를 흉내낸 주룩주룩, 소리를 흉내내면 의성어라고 하고요. 깡총깡총, 모양을 흉내내면 의태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말에 소리나 모양을 흉내낸 말들은 기본적으로 두 개가 겹쳐서 같은 말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아요. 졸졸, 졸자가 두 번 왔잖아요. 깡총깡총, 깡총이 두 번 왔잖아요. 주룩주룩. 똑같은 말을 기본적으로 음성상징어 안에는 똑같은 말을 두 번 반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미 운율 형성하는 요소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롱이라는 말이 두 번 반복되어 있잖아요. 하롱하롱 꽃이 지는 모양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의태어를 통해서 꽃잎이 지는 어느 날 하롱하롱을 통해서도 운율이 형성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운율이 길죠. 운율의 종류, 일반적으로 내재율과 외형률로 나눕니다. 내재율은 시를 읽다 보면 그 속에서 느껴지는 운율, 외형률은 겉으로 딱 드러나는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재율은 흔히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속에서 은근하게 느껴지는 운율이라서 대체로 자유시의 경우에는 현대 자유시는 내재율이 많습니다. 외형률은 겉으로 뚜렷하게 드러나는 규칙적인 운율로 정형시는 우리나라 정형시 대표는 시조인데 시조는 모두 외형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외형률
요소를 한번 봅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것입니다. 음수, 글자 수를 반복하는 3, 4조, 4, 4조, 7, 5조. 예, 시조는 기본 3, 4조를 형성하고 있고요. 진달래꽃 이런 건 7, 5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4, 4조는 이제 가사나 또 시조에서도 일부 4, 4조가 드러납니다. 음이율은 위치가 반복될 때 두운이나 유운이나 가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가군이 많다라고 했고 음이율 같은 경우는 자유시에서 많이 드러납니다. 음보율은 3음보, 4음보 그러는데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3번 끊었잖아요. 민요의 경우에는 3음보가 많고 시조는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4음보가 많습니다. 시의 심상, 마음속에 그려지는 영상, 그림이라고 했는데요. 심상은 감각, 이미지와 비슷한 말로 같이 쓰입니다. 시각적 심상은 눈과 관련지어서 모양이나 빛깔을 나타내어서 시어에서 떠오르는 느낌. 그래서 예를 들면 지나가던 구름이 하나 새빨간 노을에 젖어 있다. 새빨간 그러면 색채잖아요. 그러면은 시각적 심상이 쓰였어. 파란 하늘 시각적 심상, 하얀 눈 시각적 심상. 청각적 심상은 우리의 감각 중에 귀와 관련되어서 소리를 나타내는 시어에서 떠오르는 심상을 나타냅니다. 눈을 뜨면 멀리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 물소리. 그러면 청각적 심상. 후각은 코와 관련 지을 수 있는데 냄새를 나타내는 시어에서 떠오르는 느낌입니다. 매와 향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후각적 심상. 미각은 혀, 맛과 관련 지어서 떠오를 수 있는 느낌. 예를 들어서 고추, 당초 맵다에도 시집살이 더 맵더라. 맵다. 물론 맵다라는 게 맛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냥 맵다도 우리가 맛으로 처리하니까요. 미각적 심상. 촉각적 심상은 피부하고 관련지어서 피부의 감촉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 부드럽다, 차갑다, 뜨겁다 이런 것들. 그래서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을 느끼는 것은 서늘한 좀 차가운 걸 의미하거든요. 공감각적 심상은 하나의 심상을 다른 감각으로 바꾸어서 표현하여서 둘 이상의 감각을 동시에 떠오르게 하는 심상입니다. 감각의 전이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들의 입속에서는 푸른 휘파람 소리가 나거든요. 푸른은 시각이고 휘파람 소리는 청각이잖아요. 그럼 본래 나타내고자 하는 심상은 휘파람 소리를 표현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청각을 푸른 시각이잖아요. 시각화시켰어 라는 말 씁니다. 시의 표현 방법 확인합니다. 표현 방법은 상당히 많은데요. 여기서는 1학년 교과서에 나와 있을 것 같은 비유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 표현하려는 대상을 원관념이라고 하고요. 그것과 유사한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할 때 다른 대상을 보조관념이라고 합니다. 사과 같은 내 얼굴. 그럼 표현하고자 하는 건 얼굴인데 얼굴을 사과에 빗대는 거잖아요. 그럼 얼굴은 표현하려는 대상 원관념이라고 하고 사과는 보조관념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 아버지는 호랑이 같아.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은 아버지인데 그걸 호랑이에 빗댄 거잖아요. 호랑이처럼 무서워. 이게 유사하다면 그럼 한번 봅니다. 직유법. 이미 배웠을 것 같아요. 마치처럼, 듯이, 같이, 인양, 마치 뭐뭐같다 등을 사용해서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직접 연결합니다.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원관념은 나그네고요. 보조관념은 달에 빗댔습니다. 달인데 어떤 달이냐면 구름에 달 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유유자적하게 길을 가는 나그네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에 유사성이 있어야 해요. 그 친구 얼굴은 찐빵 같아. 그러면 그 친구 얼굴이 찐빵처럼 통통하다거나 동그랗다거나 이 유사성이 있어야 두 개를 이을 수 있어요. 직유법은 중간에 마치처럼, 듯이, 인양, 뭐뭐 같다 이 말이 들어간다는 소리고요. 은유법,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직접 잇는 방식. 그래서 내 마음은 호수요. 그러면 내 마음이 원관념,
호수가 보조관념인데 내 마음과 호수의 유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내 마음은 호수요라고 한다면 내 마음이 호수처럼 잔잔해, 뭐 고요해, 호수처럼 돌을 던지면 이렇게 금방 물결이 일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여려 그러든지, 그래서 유사성을 바탕으로 해서 A는 B이다 꼴로 연결 지으면 은유법이라고 합니다. 의인법은 사람이 아닌 대상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방법. 풀은 눕고 드디어 울었다 라고 한다면 우는 거 사람이 울잖아요. 그래서 풀을 마치 사람인 것처럼 누웠어, 울었어 라고 해서 의인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흔히 의인법 같은 경우는 그냥 생물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표현 방법이 이어집니다. 화류법은 생명이 없는 무생물을 생명이 있는 생물처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비행기는 생명이 없잖아요. 근데 비행기가 날개를 쉬고 있다. 비행기를 마치 새인 것처럼 날개를 쉬고 있어 생물처럼 표현했잖아요. 이럴 때 화류법이란 말 씁니다. 의인법하고 다르다는 거 아시겠어요? 의인법은 사람이 아닌 대개 생물을 사람처럼, 화류법은 무생물을 생물처럼. 대유법은 부분으로 전체를 나타내거나 속성으로 전체를 나타낼 때 대유법이라고 하는데요. 부분으로 전체를 나타내는 경우는 사람은 빵만으로 살 수 없어 라고 할 때 빵이 단순히 빵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먹는 것, 음식물 전체를 얘기하거든요. 음식물 먹는 거의 일부인 빵을 가지고 음식물 전체를 나타내는 거 대유법이라고 해요. 구체적으로 말할 땐 제유법이란 말을 쓰는데 제유와 환유를 합쳐서 그냥 대유법으로 표현합니다. 환유법은 속성, 예를 들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흰옷 입는 것을 좋아하였습니다. 조선시대에. 그래서 백의 민족, 흰옷 입은 민족, 그럼 우리 민족을 상징했거든요. 그랬을 때 속성으로 전체를 나타낼 땐 엄격하게는 환유법이라는 말을 쓰는데 제유와 환유 모두 합쳐서 대유라고 씁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라와 백두라는 부분으로 우리나라 전체를 나타낼 때 대유법, 제유법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패는 칼보다 강해. 패는 지식, 문의 힘. 칼은 무력, 물리적인 힘. 그래서 지식이 물리적인 힘보다 강해. 이럴 때도 대유법 발할 수 있습니다. 풍유법은 속담이나 격언,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의미를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가진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노력한 사람 따로 있고 그 노력한 수고의 결과를 가지고 가는 사람 따로 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비유법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지유, 은유, 의인, 화류, 대유, 풍유. 비유법에 들어갑니다. 시의 표현 방법으로 그 외에 강조법, 변화법 등이 있는데요. 다음번에 다시 언급할게요. 강조법은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강렬하게 강조해서 드러내는데, 과장법, 크게 부풀리거나 축소할 때 아유 그 사람이 흘린 눈물로 강물을 이뤘어. 눈물이 얼마나 많다고 강물을 이루겠어요. 과장법. 간이 콩알만해지겠다. 과장법. 연세법은 말의 끝을 또 다른 말의 시작으로 삼아서 이야기를 할 때 원숭이 뭐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대표적인 연세법이고요. 반복은 2번 이상 반복하면 신이여 반복하면 반복법. 영탄법은 강한 느낌을 나타내서 흔히 우리가 이렇게 느낌표를 쓸 수 있는 것들 해야 솟아라 뭐 해도 되고 또는 얼마나 아름다운가 너무 아름답구나 뭐 이럴 때도 영탄법. 이렇게 느낌표 쓸 수 있는 강한 감정을 드러낼 때, 열거법은 사물을 나열할 때, 과일의 종류에 사과, 배, 복숭아 3개 이상 나열하면 열거법. 점층은 범위를 크게 확대할 때, 청주시, 충청북도, 우리나라, 아시아, 전 세계. 그럼 점층이라고 하고, 대조법은 차이점, 흰색, 검은색 해도 대조가 되고, 길고 짧고 대조가 되고,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낮밤 대조가 되죠. 그런 거 다
강조법에 들어갑니다. 변화법은 변화를 주어서 인상 깊게 표현하는 방법인데 지금은 선생님이 말로 설명하고 나중에 자료도 주고 추가로 더 설명할 거예요. 그냥 맛보기로 지금 말로 설명합니다. 도치법은 문장의 어순을 바꿉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내가 밥을 먹었다. 서술어가 끝에 오는데 내가 먹었다 밥을 이런 형식으로 문장의 순서를 바꾸면 도치법이라고 하고요. 인용법은 다른 사람의 말을 끌어올 때 괴테가 뭐뭐라고 말했다 라고 한다면 괴테의 말을 끌어왔다면 인용법이 되는 거고요. 서리법은 그냥 평범하게 평서형으로 진술하면 되는 것을 의문형의 형태로 바꾸어서 변화를 주어서 의미를 강조할 때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 이렇게 의문형으로 제시했지만 독자들이 답을 이미 알고 있어요. 서리법의 특징은 독자들이 답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가난해도 사랑을 안다 라고 표현할 걸 사랑을 모르겠는가? 안다 라는 걸 독자들이 이미 답을 알고 있죠. 그래서 변화를 주는 거. 반어는 거꾸로 표현할 때 여러분이 아침에 11시 넘어서 12시 넘어서 오후 2시에 일어났는데 엄마가 아유 일찍도 일어나네. 반대로 표현하면 반어법. 역설법은 말 자체에 모순이 있어서 말이 안 돼요. 기쁨의 눈물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기쁘면 환호성을 지르거나 그럴 것 같은데 눈물을 흘린다는 게 안 어울리잖아요. 그렇지만 의미를 생각하면 너무 기뻐도 울 수 있잖아요. 감격해서 겉으로는 모순이 되지만 의미를 생각하면 말이 될 때 찬란한 슬픔. 찬란한데 왜 슬퍼? 기뻐야지. 그런데 이제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라는 시를 보면 모란이 피어서 찬란한데 슬픈 건 모란은 피면 금방 져요. 모란이 지고 나면 1년 내내 이 사람은 모란이 피는 그 봄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슬퍼. 물론 거기서 모란은 삶의 어떤 보람을 의미하는 거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역설법은 말 자체에 모순이 있지만 의미를 생각하면 진리를 나타내거나 말이 될 때. 대꾸법은 문장의 구조와 흡사한 구조를 이루는 거.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라는 말. 낱말 반말은 대조가 되지만 문장의 짜임이 낱말은 뭐뭐는 새가 듣고 뭐뭐가 뭐뭐하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뭐뭐는 뭐뭐가 뭐뭐한다. 짜임이 비슷하잖아요. 대꾸법이라고 하고요. 도노법은 부르는 거예요. 해야 또는 해바라기야, 버사 이렇게 부름을 나타내는 표현법. 생략은 여러분 알죠? 말줄임 사랑 점점점 그럼 생략법. 그 외에 상징, 원관념은 감추고 구체적인 보조관념으로 원관념의 의미를 암시적으로 표현하는 방법. 해야 떠라 라고 할 때 가끔 해가 어떤 광명, 빛도 되기도 하고 광복이 되기도 하고 막 그런데 해는 보조관념인데 그 속에 의미하는 바가 뭐 광복이나 밝음, 소망, 이상, 희망 여러 가지를 뜻할 수 있거든요. 상징의 예, 참고로 봅니다. 원형 상징 그러면 인류의 보편적인 체험이 축적되어서 누구나 떠올릴 수 있는 상징으로 물, 불 이런 것들로 물은 흔히 죽음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물에 빠져 죽잖아요. 남녀 간의 이별 또는 간혹은 엄마 뱃속의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양수에 있잖아요. 엄마 양수 속에 그래서 생성 을 의미하기도 해요. 이렇게 생명체의 탄생과 관련지어서. 관습적 상징은 문화 역사적으로 오랜 세월을 두고 되풀이 되어서 관습적으로 보편화된 상징으로 비둘기의 그런 평화 떠올리잖아요. 백합, 순결 이렇게 떠올릴 때. 근데 문학에서 중요한 것은 개인적 상징. 시인이 독창적으로 만들어낸 상징으로 널리 알려진 상징에 시인이 새 의미를 부여해서 생긴 상징이기 때문에 이렇게 읽으면서 찾아내야 돼요. 김춘수의 꽃에서 꽃은 의미 있는 존재를 상징하거든요. 어머니는 눈물로 진주를 만드신다 라고 한다면 눈물로 진주를 진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눈물은 어머니 고통이나 뭐 희생이나 역경이라면 진주는 그것을 가지고 어떤 값진 것, 가치 있는 것을 만드는 걸 상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은유와 상징 차이 한번 보실래요?
은유는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같이 시 속에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상징은 원관념은 제시하지 않고 보조관념만, 해만, 꽃만 이렇게 드러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은유는 원관념과 보조관념의 의미 관계가 1대1인 반면에 내 마음은 호수요라고 한다면 원관념 내 마음, 보조관념 호수 이렇게 되는데, 상징은 원관념과 보조관념의 의미관계가 다수대1. 뭔 소리냐면 1이 보조관념이에요. 해가 있으면 해가 상징하는 바가 가끔 광명도 되고 독립도 되고 소망하는 바도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는 소리를 하는 거고요. 은유는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에 반드시 유사성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곰이야. 그러면 아버지와 곰과의 유사성이 있어야 돼요. 곰처럼 든든하든지 곰처럼 둔하든지 의미가 유사한 부분이 있어야 하고, 상징은 유사성이 반드시 있다고 할 수 없어요. 왜 해가 광복이야라고 한다는 말이 없거든요. 그 유사성의 범주가, 상징은 조금 거리가 있을 수 있다. 시적 발상의 유형은 참고로 감정이입, 표현법으로 이렇게 공부하기도 합니다. 감정이입법. 화자의 감정을 대상에 이입하여 마치 그 대상도 화자와 동일한 감정을 가지는 것처럼 표현할 때, 저 물도 내 안 같아서 내 마음 같아서 울어 밤길 예놓다. 울면서 밤길을 가는구나, 흐르는구나 라고 해서 나의 슬픈 마음을 그 시냇물에 이입시켜서 표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관념의 구체화라는 말 쓰는데, 추상적 관념을 구체적인 대상으로 바꿔서 드러낼 때, 눈에 안 보이는 걸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표현할 때, 황진이의 동짓달 기나긴 밤을이란 시조에서 동짓달 기나긴 밤을, 낮과 밤 할 때 밤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 밤을 한 허리를 베어내요. 중간을 뚝 잘라서 밤을 허리를 벤다고 해서 구체적인 대상처럼 표현했다. 관념의 구체화라고도 하고, 추상적 관념을 구체화시켰어, 추상적 관념을 감각화시켰어 라는 표현 씁니다. 시상 전개 방식 확인합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아침, 점심, 저녁, 과거, 현재, 미래,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시간 순서에 따라서 시를 전개시키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개라는 말 쓰고요. 시상 전개 밑에 제시했어요. 시의 구성 요소를 결합해서 주제를 표현해 나가는 방식. 공간의 이동은 장소에 따라 변화를 줄 때, 장소를 중심부에 서 있는데 왼쪽, 오른쪽 이런 식으로 이동을 시킨다거나 이동하는 경로에 따라 적는다거나 할 때, 시선은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서 쪽두리에서, 머리에서, 눈에서, 저고리에서, 치마에서, 버선으로 이렇게 한 사람이 한복을 입고 서 있다면 위에서 아래로 쭉 이렇게 시선에 따라서 그 사람을 묘사할 수도 있고, 먼 곳에서 가까운 곳, 부분에서 전체 등으로 전개할 수 있습니다. 어조의 변화는 강렬한 어조에서 그렇지 않다거나, 또는 약간 수동적이고 체념적인 어조에서 끝부분에서 바뀐다, 극복하는 방식으로 바뀐다거나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요. 흔히 시간의 흐름 또는 시선의 이동 많이 드러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도서실 이용 안내 교육을 영상으로 하도록 하고요. 절대 남의 흉을 보지 말라. 좋은 말이 아니거든 남의 말을 하지 말라는 옛 속담은 오늘날 특히 더 가슴에 와닿는다. 규모에 상관없이 나쁜 소문은 잘 퍼진다. 그러므로 남의 흉을 보면 그 말은 눈 깜짝할 사이에 본인에게까지 전달된다. 따라서 남의 흉을 절대 보지 말아야 한다. 중요한 일에만 전념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라. 쉽지 않겠지만 되도록이면 이렇게 긍정적인 말들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나폴레온 힐의 성공을 위한 365일 명상 중에서 한 부분 가지고 왔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